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의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긴 방랑 끝에 평양에 도착한 김삿갓. 그는 평양의 아름다움에 빠져 모처럼 행복한 기분에 졌습니다. 특히 평양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물을 바라보는 바니 그 아름다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왜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부르는지 비로소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근거로 하여서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을 주제로 해 수천 사람들이 지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시들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김삿갓은 그야말로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해지며 순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흥취에 겨워서 대동강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한 수 시를 지어서 읊어봅니다. 평양은 단순히 금수강산이 아니라 지상의 선경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김삿갓은 이제 대동강 구경을 마치고 모란봉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이제 낭독해드립니다. 김삿갓은 모란봉으로 찾아오니 때마침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해 있었다. 꽃구경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높이 올라오니 시야가 점점 화려하게 전개되어 보인다. 저 멀리 눈알의 푸른 비단폭처럼 넘실거리고 있는 것은 대동강일 것이고 강 건너 수양보들이 실실이 우거진 섬은 능라도가 아니겠는가. 봄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수면은 남녀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란봉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봄을 찾아 나선 상충객들일 것이고 대동강 물 위에 떠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배들은 놀이배가 아니면 낚싯배인 성싶었다. 평양은 단순한 금수강산이 아니라 지상의 선경이 밑을 메웠구나. 김삿갓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산상에서 살펴보는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봄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꽃향기도 그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 강산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오직 감탄이 있을 뿐이어서 김삿갓은 오랫동안 넋을 잃고 눈앞의 풍경에 도취되어 있었다. 고려 때 시인 권원공은 일찍이 평양 구경을 왔다가 모란봉 위에서 대동강을 굽어보면서 시를 지은 일이 있는데 그 시는 이러하였다. 모래가의 푸른 나무는 봄빛이 엷고 물에 비친 청산엔 저녁놀이 짓구나. 물속에 있는 듯 원근조차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석양의 노랫소리 들려오네. 눈앞의 풍경이 너무도 황홀하여 김삿갓 자신은 시상조차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종서가 모란봉 위에서 이별가를 들어가며 지었다는 시만이 또 연상되었다. 님 보내는 강가에는 한이 서리여 풍악소리만 처량할 뿐 노래를 못 이루네. 하늘은 바람을 식혀 돛을 막고 있는가. 대동강 저녁에는 물결이 거칠구나. 이별하는 선남선녀들의 애끓는 심정을 절묘하게 표현한 시라고 하겠다. 이어서 금수산 꼭대기에 올라와 보니 평탄하고도 훤칠한 을밀대가 나온다. 거기에는 사허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서 을밀대를 일명 사허정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었다.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하필이면 정자 이름을 왜 사허정이라고 지었을까?
김 작가는 사어정이라는 이름에 대해 처음에는 의아스러운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을밀대에는 동서남북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그 정자 위에서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바라볼 수 있었으므로 사허정이라는 이름이 가장 적합한 이름일 것 같았다. 하늘로 날아 올라갈 듯이 네 활개를 활짝 펴고 있는 사허정의 웅자. 당나라의 어떤 시인은 사허정에 올라와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금수산 산머리에 손바닥처럼 평평한 배가 있네. 모름지기 하늘에 사는 신선이 바람을 타고 때때로 놀러 오는 곳이라. 때마침 정자 위에서는 굉장한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하객들이 구름처럼 엉겨 돌아가는데 한편에서는 기생들이 풍악에 맞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잔치가 무슨 잔치지요? 김 작가는 옆에 있는 하객을 붙잡고 물어보았다. 이 잔치는 평양갑부인 임진사 때 회갑잔치라오. 김 작가는 출출하던 판인지라 마침 잘 되었다 싶었다. 회갑잔치라면 술과 음식을 마음껏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좌우로 비집고 정자 위로 올라와 보았다. 백발이 성성한 임진사 내부는 온갖 음식을 요란스럽게 차려놓은 환갑상 앞에 단정히 앉아 있는데 그의 아들네 내외와 사위들 내외가 제각각 차례대로 나와 양친 부모에게 축배를 올리고 있었다. 게다가 그 옆에서는 4~5명의 기생들이 은은히 들려오는 풍악에 맞춰 나비처럼 춤을 추며 돌아가며 태평가를 나지막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도 태평성대 저래도 태평성대 요지 1월이여 순지 근곤이라. 오늘도 태평성대니 만수무강하소서. 자식들과 친척들의 헌수배가 끝나자 다음에는 친지들의 차례였다. 친지들의 차례가 시작되자 김 작가 자신도 그 행렬 속에 끼어들었다. 그리하여 축배를 올리며 덕담을 이렇게 늘어놓았다. 오늘의 수연을 진심으로 축하하옵니다. 바라옵건대 학수 천세하시옵소서. 음식을 푸짐히 얻어먹으려고 일부러 축배를 올렸으면 말할 것도 없었다. 임진사는 축배를 받으며 김삿갓의 얼굴을 마주보다가 저기 놀라는 기색이었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고맙소이다. 내가 정신이 몽룡의 귀공이 누구신지 기억이 분명치 않구려. 귀공은 함자가 어떻게 되시지요?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 이름을 모를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김 작가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청객이올시다. 모란돈 구경을 왔다가 수연을 베푸시기에 우연히 축하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이옵니다. 모르는 사이에 축하를 해주셔서 더욱 고맙소이다. 축하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피차간에 알고 지내야 할 게 아니요. 나는 임득광이라는 늙은이요. 귀공은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임진사가 부득부득 이름을 알고자 하므로 김 작가는 아무리 싫어도 이름을 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제 이름은 김비비라고 하옵니다. 임진사는 그 말을 듣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반문한다. 예, 김립 선생. 이러면 방랑 시인으로 유명한 작가 선생이란 말씀입니까요? 임진사가 누구한테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정면으로 따지고 드는 바람에 김 작가씨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제가 김 작가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명하다는 말씀은 당치 않은 말씀이올시다. 임진사는 어쩔 줄 모르도록 기뻐하며 감격스럽게 말한다. 선생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뵐 줄은 정말 몰랐소이다. 선생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시게 된 것은 하늘이 나에게 내려주신 또 하나의 축복인가 보이다.
임진사는 너무도 기뻐하므로 김삿갓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진사 어른께서는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옵니까? 무슨 말씀을... 시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선생의 한자를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소이까? 나는 수년 전에 금강산 구경을 갔다가 공호 스님한테서 선생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선생을 한번 만나 뵙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지만 이렇게 나의 회갑잔치에 우연히 왕림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소이다. 그리고 가족들을 김삿갓에게 일일이 소개하고 나서 임진사 자신이 술잔을 직접 건네주며 말한다. 선생이 나에게 축배를 주셨으니 나도 선생께 반배를 홀리겠소이다. 고맙습니다. 이 잔을 영광스럽게 받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영광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나 자신이옵니다. 김삿갓은 술을 마셔가면서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구나 싶었다. 장안사의 공호스님이 얼마나 과대선전을 해놓은지는 몰라도 임진사가 자기를 시선 취급해주는 것이 우스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김삿갓이 어떤 위인인지를 모르는 축하객들은 임진사가 거지같은 김삿갓을 귀객처럼 환대하는 광경을 보고 모두들 경악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임진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어른은 우리나라의 시신이신 김삿갓 선생이시라오. 오늘 이 자리에 이 어른을 모시게 된 것은 나의 다시 없는 영광이요. 하고 소개하며 또다시 술잔을 건네주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임진사의 회갑잔치가 눈 깜빡할 사이에 마치 김삿갓을 위한 환영잔치로 둔갑을 해버린 느낌이었다. 김삿갓은 저기 겸연쩍어 자리에서 일어서며 시생은 술을 마실 만큼 마셨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꽁무니를 빼려고 하자 임진사는 한사코 손목을 붙잡고 늘어지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선생이 오시기는 마음대로 오셨지만 가시는 것만은 마음대로 못 가시옵니다. 선생에게 어려운 부탁이 있사오니 꼭 들어주시옵소서. 김삿갓은 부탁이라는 소리에 어리둥절하였다. 저에게 무슨 부탁이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임진사가 대답한다. 선생도 아시다시피 이 자리는 우리 가문으로서는 다시 없이 기쁜 자리올시다. 선생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을 두고두고 기념하고 싶사오니 선생은 이 자리에서 자작시 한 편만 친필 휘호를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가문에서는 대대로 물려가며 가부로 삼겠습니다. 시생의 글씨를 가부로 삼으신다니요?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김삿갓은 지금까지 어디서나 수많은 즉흥시를 읊어왔었다. 누구한테서 부탁을 받은 그런 시가 아니라 그때그때 흥이 겨우면 아무렇게나 읊어가르쳤던 것이다. 그러나 남의 부탁을 받고 휘호를 해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임진사는 간곡히 부탁하며 사람을 시켜 지필문까지 갖다 놓게 하는 것이 아닌가. 동요놓고 치는 매는 피할 수가 없다고 하던가.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이제는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제 글씨가 서툴기는 하지만 그러면 시를 한 수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삿갓은 그렇게 말하며 붓을 들었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없이 붓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시를 써야 할지 지극히 막연하였다. 당연히 축하하는 시를 써야 했겠지만 창들간에 당하는 일이어서 시상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강 건너 능라도의 푸른 버드나무 숲과 하얀 모래밭이 보인다. 끝없이 계속된 하얀 모래가 햇볕에 반짝이는 것이 한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축시 한 편을 즉석에서 다음과 같이 써올렸다. 고운 모래가 10리나 이어져 있네. 그 모래 하나하나 모두 주워다 놓고
양친부모 그만큼 술을 늘이게 하소서. 아무 생각도 없이 모래시장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즉흥적으로 써갈긴 시였다.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어느 하객이 너무도 놀라워 야, 씨 한편을 눈 깜짝할 새이 써갈기니 과연 시선임이 틀림없구나 하고 감탄하는가 하면 또 어떤 하객은 시도 좋지만 글씨가 또한 연필일세 그려 하고 맞장구를 쳐버린다. 임진사는 휴요를 한폭 받고 나자 춤을 출 듯이 기뻐하며 옆에 서 있는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다. 얘들아, 이런 귀한 선물을 받고 그냥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어른을 우리 집 별당으로 모시게 하여라. 김삿갓은 이날부터 임진사댁 별장에서 귀객 대접을 받아가며 평양 구경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진사는 워낙 시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김삿갓과 어울려 술을 나눠가며 시 짓는 것을 무엇보다 즐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랴. 임진사는 김삿갓에게 수발을 돌리기 위해서 산월이라는 애송이 기생까지 딸려줘 김삿갓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객고를 마음대로 풀 수 있게 되었다. 기생 산월은 나이가 17세가량 되었을까. 비록 나이는 어려도 성품이 서글서글한 편이어서 무슨 일에나 재주가 능해 보였다. 첫날 밤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자 김삿갓은 희롱의 말로 수작을 내보았다. 평양기생은 무슨 재주를 가졌는가? 산월은 웃으면서 대답한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시도 잘 지는다오. 산전수전 다 겪은 녹이 뺨칠 정도로 대답이 그럴듯하였다. 김삿갓은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이렇게 물어보았다. 모두 잘한다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잘하는 재주가 무엇이냐? 그러자 산월도 소리내 웃으면서 달밤에 서방 불러드리는 재주라고 하고 말하더니 희롱의 수작은 그만하시고 이제는 술이나 드사이다 하며 옆에 놓여있는 술상을 끌어당겨 술을 따라주는 것이 아닌가. 자네는 모든 재주가 그렇게도 능하다니 내가 술을 마시는 동안에 자네는 춤이나 한 곡 추어보게라. 어렵지 않은 말씀이옵니다. 산월은 살며시 일어나더니 스린 치마의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나서 바라춤을 나비처럼 나불나불 추기 시작하는데 몸놀림과 손놀림이 그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와락 끌어안겨 가슴 그득히 품에 안았다. 어느새 밤이 깊었는지 창가에서 달빛이 환히 비치고 담 밖에서는 오경을 알리는 딱딱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하도 흥에 겨워서 용만곡이라는 옛시를 한 수 없는다. 춤추는 기생은 허리가 눈처럼 가볍고 술을 마시다 보니 달빛이 휘영청 밝구나. 그대와 함께 떠들며 술이 취해오는데 술락구는 어느새 밤이 깊었다고 알리네. 김삿갓으로서는 평양와에서 처음으로 즐겨보는 기생외도였다. 하룻밤을 즐겁게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 김삿갓은 문득 예의 노인에게서 부탁받은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래서 산월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자네는 혹시 곤욱이라는 기생을 모르는가? 곤욱이라는 기생을 아느냐고요? 나이가 몇 살이나 된 기생입니까? 산월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반문하자 김삿갓은 이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이는 30가량 되었을까? 본명은 예 곤욱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기생이 아닐지도 모를 거야. 기생도 아닌 여자라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하고울에서 7살 때 어떤 기생한테 양녀로 끌려왔다니까. 그 아이도 기생이 되었을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기생이 되었다 하기로 기명을 몰라가지고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하기는 평양에는 기생이 하도 많다니까 그렇기도 하겠군. 김삿갓은 곤욱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나서 나도 여기저기 알아보겠지만 자네도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알아봐 주게나 하고 간곡히 부탁해 두었다.
주막 성인의 주인인 예의노인의 말로가 하도 측은해 보였기 때문에 그 노인이 죽기 전에 부녀상봉을 꼭 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김 작가는 사늘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고 나서 그날부터는 혼자 평양 구경을 나섰다. 그리하여 연강정을 비롯하여 부병루, 망월루, 풍월루, 영귀루, 한벽정, 쾌재정, 영명사, 장경사 등등 평양에서 이름난 명소는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가보았다. 가는 곳마다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워 정신이 황홀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김 작가는 단순히 경치만 감상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남모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었다. 옛날에 시인 묵객들은 경치 좋은 곳에 가면 반드시 시를 쓰어 현판으로 걸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현판시를 감상하는 것도 김 작가로서는 다시 없는 즐거움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한두 가지 들어보면 부병료에는 정도전에 다음과 같은 시가 걸려 있었다. 영명사 절 앞에는 커다란 강이 흘러 놀이배 타고 와서 부병료를 찾노라. 바람과 피리 소리에 날이 저무는데 아득한 물 한 개가 시름을 자주네. 연대를 따져보면 정도전이 이곳에 놀러왔던 것은 아무리 줄잡아도 400여 년 전의 일이었다. 정도전은 이미 400여 년 전에 가고 없건만 그가 남겨놓은 시는 400년 후인 오늘날에도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지 않은가. 인생은 짧아도 예술은 길다는 말은 그래서 생겨난 말이 아닌가 싶었다. 부병루에 올라와 보니 거기에도 수많은 시가 걸려 있는데 어느 누구의 시도 좋지 않은 작품이 하나도 없었다. 김 작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 편 한 편의 시를 모조리 감상하였다. 그 중에서도 고려 때 정보의 다음과 같은 시가 특별히 마음에 들었다. 타락에 올라 진종일 돌아갈 줄 모르고 눈앞에 산수를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물가의 해오라기는 빗속에 선명해도 난간에 기대선 사람은 그림 속에 있네. 하늘이 훤칠하여 마음은 탕 튀어도 온갖 경치 서로 끌어당겨 눈을 뜰 수 없네. 누가 이 땅에 봉호를 옮겨 놓았는고 나도 금시로 신선이 된 것만 같구나. 부병루 난간에 기대서서 눈앞의 풍경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묘사한 명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김 작가는 그 시를 오랫동안 감상하다가 눈을 돌려 대동강과 능라도를 자기 눈으로 직접 둘러보았다. 대동강에는 이날도 크고 작은 놀이배가 수없이 떠있고 능라도의 푸른 노들은 실실이 늘어져 사람을 한없이 유혹하고 있었다. 게다가 넘실거리는 파도는 모래사장에 부딪힐 때마다 끊임없이 하얀 꽃송이로 부서지고 저 멀리 백은 타는 모래가 은빛으로 반짝이며 또 하나의 절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눈앞의 풍경이 하도 황홀하여 시음이 자꾸만 솟구쳐 올랐다. 그러나 명시들을 워낙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시상을 형성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리하여 잠시 머리를 쥐어짜보다가 문득 건성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어댔다. 산은 높아 아득히 하늘 밖에 솟았고 물은 둘로 갈려 모래밭을 이루었도다. 이태백이 그런 시를 먼저 써먹었기에 석양에 붓 던지고 타락을 내려가노라. 이 시의 처음 두 줄은 이태백의 봉황대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눈앞의 풍경에 가장 적합한 시구를 이태백이가 먼저 써먹었기에 김 작가는 시집기를 수제 단념하고 발길을 연강정으로 옮겼다. 연강정에는
이미 여러 차례 올라가 보았지만 볼 때마다 감흥이 새로웠기에 또다시 올라가 보려는 것이었다. 연광정은 덕암이라는 수백 척 절벽 위에 날아갈 듯이 솟아있는 정자다. 연광정은 성경 때 평안감사로 있던 허강이 지은 것으로서 평양에 있는 수많은 명승고족 중에서도 규모로 보나 건축미로 보나 가장 뛰어난 정자인 것이다. 일찍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시미경이가 외장 소수 행장과 강화 담판을 했던 장소도 이곳이었거니와 임진왜란으로 국군이 위태롭게 되자 적진 속으로 숨어 들어가 외장을 살해하고 순국철사한 평양명기 개오량이가 평소에 즐겨 찾던 곳도 연광정이었다. 연광정은 높은 벼랑 위에 우뚝 솟아있는지라 눈앞의 전망이 광활하기 이를 데 없다. 바로 눈앞에는 능라도와 백은탄이 한눈에 굽어 보이는 데다가 왼편으로는 대동루와 바른편으로 읍포루와 지오지간에 보였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용용하게 흘러가는 대동강물 위에는 사시장철 놀이대가 무수히 떠 있어 그야말로 인간 세계가 아닌 성경이었다. 그러기에 정자에는 연광정을 찬양하는 수많은 시가 걸려 있었다. 보통 문밖 벌판엔 풀빛이 푸르고 부병루 앞 강물엔 봄이 왔구나. 일찍 돌아오라고 근우가 말했는고 강마을엔 살구꽃이 가득 피었네. 연광정에 그런 시를 지어 걸어놓은 사람은 숙종대의 시인 김창업이었고 정족대의 시인 조이검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걸었다. 4월이라 천여름꽃은 이미 져버리고 발 밖엔 바람이 훈훈하고 제비가 나네. 언덕이 푸른 풀에 강물도 푸르르니 이즘 어느 누가 헤어지고 애태울고. 언젠가 뱃사공이 말한 바와 같이 대동강은 사랑의 대동강이요 이별의 대동강인지라 시인 정지상이 말한 바와 같이 대동강물은 이별의 눈물로 영원히 용용하게 흘러가게 되리라 싶었다. 연광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넓은 잔디밭이 있다. 때마침 진달래꽃이 만발한 시점인지라 그 잔디밭에서는 10여 명의 노기들이 둘러앉아 화전놀이를 하고 있었다. 화전놀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풍류적인 봄놀이다. 소금물로 반죽한 찹쌀가루로 전병을 무칠 때 진달래꽃으로 술을 놓아 부쳐먹는 놀이인 것이다. 꽃시절이면 시인목객들이 시회를 할 때 흔히 이용하는 놀이건만 평양에서는 노기들끼리 화전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꽃을 전병으로 부쳐먹는 것은 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배달민족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시인도 아닌 늙은 기생들이 저희끼리 화전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김 작가는 기름 냄새가 코에 풍겨오자 벼랑간 시장길을 느꼈다. 그리하여 노기들 앞으로 다가와서 머리를 숙여 보았다. 지나가던 걸개기 올시다. 잔치가 푸짐하신 모양이니 걸개기에도 전병 몇 점 얻어먹게 해주십시오. 노기들은 불청객이 돌연 나타나자 저기 놀라는 기색이었다. 50이 넘어 보이는 기생이 전병 석장을 접시에다가 내밀어주면서 말한다. 우리들은 지금 막 시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참이라고. 남은 전병은 석장뿐이니 허물하지 말고 자셔주세요. 말투가 지극히 공손하였다. 김 작가는 그들이 단순히 화전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회였다는 소리에 내심 크게 놀랐다. 평양은 기생의 고장인지라 기생들끼리도 시집기 화전놀이를 하는가 싶어 매우 놀라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병 석장을 다 먹고 빈 접시를 내밀어주며 고맙다는 말 대신에 이런 주작을 하였다. 즐거운 시회에 불청객이 회방을 돌아 죄송하게 되었소이다. 여러분이 시집기 화전놀이를 하셨다니 나도 고맙다는 뜻으로 화전놀이에 대한 옛날의 시를 한 수 적어놓고 가겠소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일필휘지로 써갈겨 놓았다.
소를 돌로 괴어 놓은 개울가에서 흰가루를 기름에 튀겨 전병을 붙이다 저로 집어넣으니 입에는 향기가 가득 한 해의 봄소식이 뱃속에 전해오네. 시를 적어놓고 자리를 막 뜨려고 하는데 기생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 시는 누가 지으신 시기에 이렇게 잘 지으셨습니까? 혹시 선생이 지으신 시는 아니시온지요? 김 작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니올시다. 이 시는 명종 때의 풍류에 임백호가 지은 시올시다. 임백호 선생이라면 그날 평양에 도사라고 계신 일이 있었다는 백호 임대 선생 말씀입니까? 노기들은 시를 좋아하는지라 백호 임제의 이름을 모두들 잘 알고 있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양반이 지은 시랍니다. 그 양반은 워낙 유명한 품격인지라 평양에 와서도 많은 일화를 남겨놓았지요. 그분이 어떤 일화를 남기셨는지 이왕이면 그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유명한 시인의 일화라는 소리에 노기들은 호기심이 대단해 보였다. 김 작가는 시와 풍류를 아는 노기들과 어울려 환담을 나누는 것이 즐겁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러기에 환희의 미소를 지으며 임백호의 풍류비담은 한두 가지만이 아니라고. 그가 도사로서 평양에 와 있을 때 일화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하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임백호가 평양에 도사로 와 있을 때 일이었다. 도사란 평양감사 다음가는 높은 벼슬자리다. 그런 관계로 임백호는 수많은 명기들과 매일같이 추측해 왔건만 정작 그가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기생은 오직 한우라는 기생뿐이었다. 왜냐하면 한우는 풍류를 알고 시를 알고 있어서 백년지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우는 원체 지조가 굳은 기생인지라 몸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만나기는 매일 만나왔건만 1년에 가깝도록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하여 어느 초겨울 밤에는 한우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충동이 불길같이 솟구쳐 올라 한우에게 다음과 같은 시조 한 치를 읊어주며 들려주었다. 북창이 막다기에 오장 없이 길을 오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잘까 하노라. 이 시조에 나오는 찬비는 기생 한우를 지칭한 말임은 말할 것도 없다. 말하자면 즉흥적으로 시조 한 수를 읊어 한우와의 동침을 은연중에 요구해 본 것이었다. 명기 한우가 임백호의 그와 같은 심정을 못 알아보았을 리가 없었다. 그러기에 한우도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시조를 옹수하며 임백호의 소원을 흔쾌히 풀어주었던 것이다. 어이 얼어자리 무삼일 얼어자리 비단입을 원앙백에 어디 두고 얼어자리 오늘은 찬비 맞으셨다니 녹여드릴까 하노라. 김 작가씨 능란한 입담으로 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들 박장대소를 하는 중에 어떤 기생은 가벼운 한숨조차 지으며 옛날 분들은 사랑을 해도 그처럼 멋진 사랑을 했던 모양인데 요새 세상에 과연 그와 같은 풍류나마가 있을까? 하고 참된 풍류객이 없음을 은근히 한탄하는가 하면 또 어떤 기생은 그런 재미나는 일화를 들어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임백호 일화를 많이 알고 계시다니 한 가지만 더 들려주세요. 하고 다음 이야기를 조르는 사람도 있었다. 김 작가는 손을 내저었다. 날이 저물었으니 얘기는 그만하고 댁으로들 돌아가시지요. 그러나 기생들은 누구도 일어설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좀처럼 듣기 어려운 이야기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더 들려주세요. 기생들은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서 모든 시선을 김 작가의 얼굴에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김 작가는 마지못해 임백호의 일화를 또다시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 임백호 일화를 하나만 더 하기로 합시다. 임백호는 평양에 있을 때 어떤 동기 하나를 무척 귀여워했다오. 그래서 한겨울에 그이한테 부채를 하나 선사한 일이 있는데 그 부채에 임백호가 손수 써준 시가 유명하니 그 시를 소개하지요. 그리고 김 작가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써보여주었다. 겨울에 부채를 준다고
괴히 여기지 마라. 너는 나이 어려 아직은 모르리라마는 상사병으로 한밤중에 가슴이 탈 때면 한여름 무더위가 피할 바 아니니라. 기생들은 그 시를 읽어보고 또다시 환호성을 올린다. 선생은 어쩌면 그렇게도 유명한 시를 잘잘 외우고 계세요. 그리고 보니 선생 자신도 유명한 시인이 틀림없으신가 보죠. 선생 자신도 유명한 시인이시죠? 김삿갓은 저물어 가는 하늘을 쳐다보며 너토를 숨을 웃었다. 나더러 시인이 아니냐고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걸객에 불과한 사람이라오. 그런데 조금 전부터 몇몇 기생들은 저쪽에서 무언가 쑥덕거리고 있더니 변한간 맞다. 살갗을 보니 그분이 틀림없어. 그분이 아니라면 누가 옛날 시를 그렇게도 잘 알겠니? 하고 외치며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오더니 김삿갓에게 이렇게 다그쳐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실례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생은 방랑시인 김삿갓 어른이시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선생은 방랑시인 김삿갓이 틀림없으시죠? 김삿갓은 정통을 찔리는 바람에 크게 당황하였다. 맞대놓고 다그쳐 물으시니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군요. 나는 방랑계 김삿갓인 것만은 틀림이 없소이다. 내가 김삿갓인 것을 어떻게 하셨소이까? 김삿갓은 얼결에 자기도 모르게 실토하며 반문하였다. 그들은 김삿갓의 이름만은 모두가 알려 있었기에 눈앞에 걸객이 방랑시인 김삿갓임을 알자 일제히 쌍수를 들어 환호하면서 존귀하신 어른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 다시 없는 영광이옵니다. 하고 한결같이 머리를 숙여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나 그뿐이냐. 어떤 기생은 부랴부랴 술까지 따라 올리면서 말한다. 선생이 술을 좋아하신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술잔을 받으시옵소서. 김삿갓은 술잔을 받아 마시며 또다시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 대관절 내가 김삿갓인 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이요. 생전 처음 만나는 평양기생들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그야말로 귀신이 고글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김삿갓의 의욕은 지극히 간단하게 풀렸다. 늙은 기생 하나가 김삿갓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며칠 전부터 임진사 댁에 기거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임진사 댁 결당에서 저녁마다 선생을 모시는 산울이라는 아이는 바로 나의 수양딸이랍니다. 저는 그 애를 통해 선생의 유명하신 방랑신 김삿갓이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촌수를 따지면 저는 선생의 장모뻘이 되는 사람이에요. 장모라는 소리에 노기들은 허리를 켜잡고 웃는다. 김삿갓은 저기 계면쩍어서 아 그래요? 장모님을 몰라니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큰 절을 올리기로 하지요. 하고 짜장 큰 절을 올리는 신용을 해보였다. 그 바람에 모든 기생들이 박장대소를 하는 중에 한 기생이 너는 삿갓 어른까지 너는 삿갓 어른같이 유명하신 시인을 사이로 두어서 얼마나 좋겠니? 하고 농담을 하자 장모라고 자칭하는 노기는 시큰둥하게 웃어 보이며 씨도 안 먹은 소리 그만하거라. 유명히 밥 먹여준다더냐. 임진사께서 특별히 생각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식구는 밥을 굶을 판이란다. 하고 능청을 부려대고 있었다. 그러자 저편에 있던 기생은 그 말을 듣기가 거북했던지 아무리 농담이로 아무리 농담이기로 너는 어쩌면 그런 농담을 함부로 하고 있니? 얘들아, 우연하게도 유명하신 선생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었으니 우리가 오늘 지은 시를 삿갓 선생한테 강평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엉뚱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만은 모든 기생들이 정색을 하며 찬동하였다. 그래 우리가 모처럼 시를 지었으니 이왕이면 삿갓 선생한테 강평을 한번 받아보면 크게 공부가 될 것 같아. 김삿갓은 너토로 웃음을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더러 여러분들의 시를 강평해달라고요. 시라는 것은 자기가 멋대로 지었으면 되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남의 시 강평을 합니까? 김삿갓은 거절을 하면서도 그들의 실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내심으로는 은근히 궁금하였다. 그러자 저쪽 구석에 새치림이 앉아있던 기생이 머리를 숙이려보며 간곡히 부탁한다. 저희들은 지금 시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선생 같은 어르신한테서 한번 강평을 받아보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으니 꼭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대개는 장난삼아 시를 짓는 모양이지만은 그 기생만은 태도가 어디까지나 진실하였다. 노비들은 장난삼아 시를 짓는 모양이기에 김삿갓은 애시당초 읽어볼 흥조차 없었다. 그러나 술과 안주를 잔뜩 얻어먹은 고마움이 있는지라 그냥 꽁무니를 빼기에는 난처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이라면 한번 읽어보기는 하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시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지어보는데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잘 짓고 못 짓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김삿갓은 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그와 같은 예방선을 쳐놓고 나서 시를 한 편 한 편 읽어보기로 시작하였다. 그러자 아까부터 새침해 보이는 기생이 이런 말을 일러준다. 저희들은 오늘 문, 촌, 혼 세 글자로 운자를 썼사옵니다. 그런 줄 알아주시옵소서.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편 한 편 읽어보았다. 그러나 이미 예측한 대로 거의 전부가 읽어볼 가치가 없는 태작들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제까지 것들이 주제넘게 무슨 시를 짓는답시고. 김삿갓은 속으로 그렇게 얕잡아보며 무심히 읽어내려오다가 강촌모경이라는 시에 와서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는 대가의 풍모가 엿보이는데 강촌모경이라는 이 시는 누가 지었지요? 사실 그처럼 훌륭한 시를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노기들은 좋은 시를 발견했다는 소리에 혹시라도 자기 작품이 아닌가 싶어 김삿갓의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러나 자기 작품이 아님을 알고 나서 모두들 실망하여 뒤로 물러나면서 얘들아, 강천모경이라는 이 시는 누가 지은 시냐? 하고 도중으로 물어쌌는다. 김삿갓은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시를 발견해도 그 작품을 특별히 지켜올리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워낙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작품을 특별히 지켜올렸다가는 그들의 우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워낙 뛰어난 작품을 발견하고 보니 너무도 감격스러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그 시를 흥겹게 읊어대었다. 실버들 천만 가지 문 앞에 휘누러져 구름인 양 눈을 가려 마음을 볼 수 없네. 목동의 피리 소리 극이 들리는데 보슬비 내리는 강에 날이 저문다. 김삿갓은 똑같은 시를 두 번씩이나 감격스럽게 읊어보고 나서 도대체 이런 기막힌 시를 누가 지었소이까? 하고 일동에게 물어보았다. 강천모경은 너무도 훌륭한 시였기 때문이었다. 강천모경의 작자가 누구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다. 아무도 대답이 없는 것을 보자 김삿갓은 불현듯 이 시는 남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할 터인데 왜들 대답이 없지요? 설마 나는 시를 표절해 온 것은 아니겠죠? 하고 김삿갓은 야박스러울 정도로 준엄하게 따지고 들었다. 그러자 저쪽 등 뒤에 아까부터 새치름하게 앉아있던 기생이 얼굴을 바짝 들며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 제 이름은 죽향이라고 합니다. 강촌모경은 표절이 아니었고 제가 직접 지은 시입니다. 작자가 이름을 밝히고 나서는 바람에 좌중은 잠시 술렁거렸다. 모두가 죽향의 얼굴을 선명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말할 것도 없었다. 그제서 자세히 보니 죽향의 나이는 32, 3세가량 되었을까? 얼굴도 시민지상의 미인이었다. 자기 작품이면 진작 말할 일이지 왜 대답을 주저했지요? 선생님이 신하신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도 면구스러워 입이 떨어지지 않았사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무척 내성적인 성품이 분명해 보였다. 김삿갓은 너토른 숨을 쉬며 묻는다. 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기에 이렇게도 좋은 시를 지었어. 정말 놀랍소이다. 김삿갓이 죽향을 자꾸만 지켜올리자
다른 기생들은 기분이 좋지 않은지 넋소리한 기생이 김삿갓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카 선생은 저희들의 시를 죄다 읽어주셨으니 이번에는 선생 자신도 시를 한 수 읊어주세요. 나더러 시제를 갚으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빚이라면 당장 갚겠소이다. 김삿갓은 좌중의 어색한 분위기를 돌려놓기 위해 기생들과 똑같은 문, 촌, 혼, 석자를 지어가면서 연광정이라는 다음과 같은 즉흥시를 2연이나 써갈겼다. 깎아지른 절벽 위엔 높은 문이 서있고 만경창파 대동강엔 푸른 물결 굽이친다. 지나가는 봄 나그네 말술에 취했는데 수양버들 망어리 10리나 뻗었구나. 외로운 따오기는 안개 속에 날아오고 갈매기는 쌍쌍이 눈발처럼 휘나른다. 물결 위에 정자 있고 정자 위에 내가 있어 초저녁에 앉았는데 밤이 깊자 달이 뜨네. 이 시는 연강정 위에서 저물어가는 대동강 풍경을 부어보며 즉흥적으로 써갈긴 시였다. 마음속으로는 죽향이 시에 대한 화답을 읊었건만 그러한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죽향만이 고개를 의미심장하게 끄덕일 뿐이었다. 날이 저물어오므로 김삿갓은 노비들과 그 이상 노닥거릴 생각은 없었다. 그리하여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일동에게 작별 인사를 이렇게 고했다. 오늘은 여러분 덕분에 잘 얻어먹고 잘 놀았소이다. 불청객거니만 물러가겠소이다. 도중으로 인사를 나누고 몇 걸음 옮겨보다가 불현듯 곤옥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가까이 있는 늙은 기생을 붙잡고 이런 부탁을 하였다. 나는 지금 평양에 살고 있을 곤옥이라는 여인을 찾고 있는 중이요. 여러 회원들 중에 혹시 그런 여인을 아는 사람이 있거든 나중에 임진사 댁으로 연락을 좀 해주기 바라오. 오줌이 약이 되어다는 생각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번 부탁을 해둔 것이었다. 어머, 예곤옥이라는 여인은 사카선생의 애인이세요? 예곤옥이라는 여인은 기생입니까? 아니면 여염집 가정 부인입니까? 예곤옥이라는 이름만 알았지. 나는 만나본 일도 없는 여인이라고. 다만 어떤 필요에 의해 한번 찾아보고 있을 뿐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놔봤자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늙은 기생에게만 지나가는 말로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리하여 임진산의 별당으로 돌아오니 임진사가 반갑게 맞아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은 어디를 가셨다가 이렇게 늦으셨소? 영명사의 벼감대사가 오랜 시간 선생을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막 돌아가셨답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영명사의 벼감대사요? 나는 그런 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무슨 일로 나를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그야 물론 사카 선생은 교감대사를 아실 리가 없지요. 그러나 시를 좋아하곤 사람치고 선생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이까. 교감대사가 오늘 우연히 내 집에 들르셨기에 지금 우리 집에는 사카 선생이 와 계시다는 말씀을 했더니 교감대사는 선생을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면서 한나절이나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저녁 불공을 드리기 위해 돌아가셨지요. 모르면 모르되 내일쯤 선생을 만나 뵈러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벼감대사가 오시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일은 내가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벼감대사라는 분은 어떤 스님입니까? 벼감대사는 시를 좋아하고 술도 좋아해서 어떤 신도들은 그를 미치광이 스님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도가 매우 높으신 분이랍니다. 시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시인이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김삿갓은 내일은 영명사로 벼감대사를 찾아가 볼 결심이었다.